제 이름은 김지연, 나이는 34입니다. 전자상거래 회사에서 회계 담당으로 일하고 있죠. 직급이 높지도 월급이 많지도 않지만 그럭저럭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28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박민주는 저보다 3살 연상으로 대형 건설그룹의 기술팀 차장입니다. 제 수입의 2배를 벌고 외모도 훌륭하며 말솜씨도 좋아서 양가 부모님 모두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결혼식 날 우시는 어머니를 보며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내가 되려면 부드러워야 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려 들지 말고 행복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6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단 한 번도 큰 소리로 다투지 않았고 친정에 가서 하소연한 적도 없었으며 제 마음을 짓누르는 검은 그림자에 대해 누구에게도 털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6살짜리 아들 준우가 있습니다. 저는 아들을 돌보기 위해 1년간 회사를 쉰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반대하지도 그렇다고 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사에 출근했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회식에 가고 현장을 핑계로 매일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그의 몸에 벤술 냄새는 마치 그의 일부 같았습니다. 저는 남자가 그래도 집에만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은 제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된 어느 날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은행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유나 토끼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이 이체되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 금액 때문이 아니라 그 이름 때문에 얼어붙었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뒤에 붙은 토끼 이모티콘은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화면을 끄고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끓이고 몇 달 전부터 찬장에 넣어두었던 와인도 한 병 꺼냈습니다. 남편은 늦게 돌아와 술에 취한 채 프로젝트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와인을 따라주고 음식을 집어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책망 한마디, 떠보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평범하지만 제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평생 함께할 거라 믿었던 남자 옆에 누워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는 가볍게 코를 골며 술 기운에 입술을 오물거렸고 습관처럼 제 몸 위로 팔을 둘렀습니다. 저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질투 때문이 아니라 허탈함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정직하게 대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집에 없는 날 매달 5일에 정확히 이체되는 금액, 그가 돌아오는 시간, 취한 정도, 마신 술의 종류, 정신 상태, 심지어 옷에 밴 낯선 향수 냄새나 립스틱 자국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을 별도의 비밀번호를 설정한 엑셀 파일에 정리하고 파일 이름은 간단하게 가계부위라고 지었습니다. 이 데이터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시간이, 관찰이,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실패해서는 안 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정에서의 생활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제 시간에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등하원시키고 시어머니께 꼬박꼬박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더 잘 챙겼습니다. 매일 저녁 그가 좋아하는 반찬과 미리 준비된 술을 포함한 풍성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억지로 권하지 않고 그저 권유만 했습니다. 그는 즐겁게 마셨고 저는 양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잔으로 1잔, 그러다 2잔, 3잔. 저는 술에 물을 타 도수를 낮추고 더 순한 종류의 술로 바꾸고 꿀이나 생강을 아주 약간 섞었습니다. 해로울 정도는 아니지만 사람을 금방 피곤하게 하고 졸리게 하고 모든 것을 잊게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익숙해지도록 그의 몸이 조건반사적으로 반응하도록 띄엄띄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곧 뚜렷한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식사 후에 숨을 더 가쁘게 쉬기 시작했고 하품을 자주 하고 머리를 극적이며 침실로 올라가기도 전에 소파에 쓰러져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그가 여전히 그의 유나 토끼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그는 제가 주도적으로 설계한 희미한 혼미함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더디지만 확실하게 다가올 결말을. 어느 주말 오후 아이를 데리고 학원 근처 마트에 갔다가 고급 세단에서 내리는 한 여자를 마주쳤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바람을 타고 진한 향수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 또래의 여자아이를 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그녀의 품에 안기며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유나 토끼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SNS를 뒤져 사진을 찾아보고 실명, 계좌 주소, 개인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습니다. 제 남편 박민주는 2년 넘게 내연녀를 두고 매달 돈을 보내고 따로 집을 얻어주고 심지어 친자인지 아닌지도 모를 아이까지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법적인 아내인 저는 그의 인생에서 그저 흐릿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제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저녁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민주는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돼지갈비찜, 시금치나물, 바삭하게 구운 생선, 단출하지만 정갈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식탁 위로 노란 조명이 쏟아져 모든 것이 고요한 정물화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들어섰습니다. 구겨진 흰색과 파란색 줄무늬 셔츠, 약간 해진 옷깃, 그리고 어깨에는 희미하게 바랜 분홍색 립스틱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흘끗 보고는 다시 고개를 숙여 아들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그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접대가 길어졌네. 당신이랑 준우는 먼저 먹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빠 오시면 같이 먹으려고요. 밥 아직 따뜻해요. 그가 자리에 앉아 물을 따랐습니다. 저는 그가 거절하지 않을 걸 아는 종류의 와인을 따랐습니다. 향이 부드럽고 마시기 편하지만 일단 몸에 들어가면 오래 남는 술이었습니다. 제가 잔을 들며 권했습니다. 금요일이잖아요. 가볍게 한잔해요. 피로 풀리게. 그가 웃으며 잔을 부딪히고는 단숨에 마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그의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기쁘기는커녕 오한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를 통제하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진실을 드러낼 길을 열어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영원히 비밀을 숨길 수 없으니까요. 식사 후 저는 아들을 재우러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누워 이마에 손을 얹고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한때 제게 결혼이 평온한 안식처라고 믿게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갑 안에는 빳빳한 신권 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평소 현금보다 카드를 주로 쓰는 그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세어보니 30만 원 정도의 현금과 영수증 2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영수증이었고 다른 하나는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오후 5시 30분, 그가 제게 평택 현장에서 급한 회의 중이라고 문자를 보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뒤 두 영수증을 휴대폰으로 찍어두었습니다. 당장 증거로 내밀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적절한 때 적절한 장소에서 꺼내기 위해 보관해둘 필요가 있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콩나물국밥을 끓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숙취에 시달리며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레몬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뭐 좀 먹어요. 속 풀리게. 그가 투덜거렸습니다. 아, 머리 아파. 어제 너무 많이 마셨나 봐.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누가 손님 접대하랬나요? 많이 피곤했겠네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제 눈빛이 그가 감히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해줄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명한 아내처럼 묵묵히 그를 돌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이 어떤 질책보다 그를 더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아들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친한 친구 혜진 언니의 카페에 들렀습니다. 언니는 예전에 사설 탐정으로 일했지만 지금은 그만두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 동기였고 언니는 제가 수줍음 많고 말없는 여대생이던 시절부터 저를 알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언니가 물었습니다. 얼굴 보아하니 무슨 일 있구나. 또 남편 때문이지? 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결혼한 사람 중에 남편 얘기하러 여기 앉게 될 줄 상상이나 한 사람이 있을까? 저는 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유나 토끼에게 송금부터 호텔 영수증까지, 그리고 기회를 기다리며 2년간 바보인 척했던 이야기까지. 혜진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서두르지 않은 거. 여자는 서두르면 지는 거야. 그러고는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해? 업계에 아는 사람이 있어. 흔적 안 남기고 깔끔하게 처리해 줄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아내 한편에서는 이미 진실을 알았으니 멈추고 싶었지만 상처받고 모욕당한 다른 한편에서는 끝까지 가야 한다고 저를 부추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란 피우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제가 칼을 뽑았을 때 그들이 물러설 길이 없게 만들 충분한 증거만 필요해요. 언니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너 이제 더는 꿈 많던 소녀가 아니구나. 하지만 잘된 일이야. 결국 사람은 누구나 성장해야 하니까. 심지어 부서지는 과정 속에서도.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또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술의 양을 줄이고 맹물을 대신 놓아두고 그를 관찰했습니다. 민주는 식사량이 줄었고 여전히 피곤해 보이고 안절부절 못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이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고 바로 그때가 제가 이 게임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할 때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오직 모든 패를 쥔 아내와 자신의 집에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남편만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읽었던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여자가 침묵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 예전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나약함이고 어리석을 정도의 인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침묵이 제대로 사용하면 비명 한마디 없이 배신자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점심, 혜진 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준비됐어? 사진이랑 정보 충분히 모았어. 인터넷으로 안 보내고 직접 인쇄해서 줄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지. 저는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혜진 언니는 제 앞에 수신인 이름이 없는 두툼한 봉투를 놓았습니다. 봉투에 손을 대자 수천 개의 바늘이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선명하게 인쇄된 사진 한 장 한 장, 문자 메시지 한 줄 한 줄을 마주하니 목이 메어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민준이 고급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화장을 짙게 하고 세련되게 차려입은 여자, 바로 유나 토끼가 있었습니다. 그가 허리를 숙여 그녀의 신발끈을 묶어주는 사진도, 길을 건널 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쇼핑몰에 가서 쇼핑하고 밥 먹고 사진 찍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못했지만 저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저는 차분해졌습니다. 제 마음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드는 법을 배운 잡채, 그가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했던 미나리를 듬뿍 넣은 소고기 볶음, 그리고 생강향이 은은하게 나는 맑은 버섯 수프. 저는 와인 한 병을 미리 열어 두 잔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와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무슨 날이야. 왜 이렇게 성대하게 차렸어?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분위기 좀 바꿔보고 싶었어요. 우리도 제대로 된 저녁 식사한 지 꽤 됐잖아요. 그가 크게 웃었습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다정하다니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저는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내내 저는 유나 토끼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일에 대해, 그가 자주 언급하던 평택 프로젝트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몇 마디 얼버무리다 와인잔을 들어 입술을 축였습니다. 그의 눈은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가 당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혜진 언니가 보낸 사진들을 하나씩 열어보고 그중 몇 장을 선명하게 다시 찍어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고 아주 간단한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을 전부 대문자로 쓴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간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편지에는 날짜, 시간, 장소, 송금액, 그리고 그와 유나 토끼의 관계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 그에게서 매달 200만 원을 받고 고급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몰고 기념일마다 꼬박꼬박 선물을 받는 그 여자에 대해서 저는 비난이나 울부짖음의 언어로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회계사가 회사의 장부를 보고하듯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모호함 없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방 안의 작은 금고에 넣고 잠갔습니다. 밖에는 작은 쪽지를 붙였습니다.
술이 더 이상 이곳에 없을 때만 열어볼 것. 저는 민준이 감히 열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썼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제가 2년 전에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계획의 첫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흘 후 저는 부엌에 들어가면서 일부러 휴대폰을 식탁 위에 두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그때 부동산 회사의 내부 웹사이트 아파트 매매 페이지가 열려 있었습니다. 식탁 옆에서 그의 발걸음이 멈추는 소리, 화면을 가볍게 터치하는 소리, 그리고 침묵을 들었습니다. 제가 나오자 그가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집 알아봐? 왜? 저는 그를 쳐다보며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 다른 곳을 찾아야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언제까지나 한 곳에 머물 수는 없잖아요. 그가 억지로 웃으며 물을 연거푸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무언가 넘어가지 않는 사람처럼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며칠 후 저는 아들이 민준의 책상 근처에서 놀게 했습니다. 아이가 종이 몇 장과 펜을 가지고 놀게 하면서 무심코 아빠의 가죽 지갑도 만지게 했습니다. 아이가 지갑을 들고 와 자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지갑에 웬 여자아이랑 아줌마 사진이 있어요. 저는 별 반응 없이 지갑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가 그냥 같이 찍은 건가 봐. 더럽히면 안 돼, 아들. 그날 저녁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혹시 나한테 불만 있는 거 있으면 그냥 말해. 당신이 괜히 이상한 생각하고 속상해하는 거 싫어. 저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아무 생각 안 해요. 사람마다 각자의 선택이 있는 거고 나는 그냥 당신이 매일 저녁집에 와서 아내랑 아들이랑 같이 밥 먹어주면 그걸로 충분해요. 거기까지 말하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다른 일들은 시간이 다 말해주겠죠.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공포의 빛을 그가 재빨리 숨기려 했음에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자백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불안감 속에서 살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가 휴대폰을 잡을 때마다 제 눈치를 보게 하고 유나 토끼와의 모든 약속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불안감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처럼 속임수에 익숙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덜미를 잡힌 듯한 느낌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제가 판을 뒤집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올해 민준의 생일은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휴일이었고 아들도 마침 기말고사를 마친 때였습니다. 제가 늘 사람들에게 말하듯 가족 식사를 하기에 이상적인 기회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그의 생일 파티를 열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외식도 레스토랑도 친구들과의 파티도 없이 오직 세 사람만의 단출하고 따뜻한 저녁 식사를. 그는 제 제안에 놀란 듯 했습니다. 매년 기술팀 동료들이랑 술 마셨잖아. 당신이 챙겨준 적 없었는데. 제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매년은 제가 이런 순간들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올해는 좀 다르게 느껴지네요. 게다가 준우도 아빠 생일을 집에서 하길 바라고요. 저는 일부러 아들이 들을 수 있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총총 달려와 아빠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아빠, 집에서 해요. 제가 아빠 선물로 그림 그렸어요. 민주는 억지로 웃으며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파티를 거의 공식 행사처럼 준비했습니다. 집안을 다시 청소하고 새 베개 커버로 바꾸고 식탁에 꽃을 꽂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골랐습니다. 돼지갈비찜, 버터 갈릭 새우구이, 모듬 야채볶음, 그리고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가족은 늘 곁에 있어요. 라는 문구가 적힌 간단한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그 문구는 달콤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제가 준비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를 잡기 위한 함정이 아니라 최근 며칠간 그의 머릿속에 깊이 파고든 죄책감을 자극하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손님도 한 명 초대했습니다. 제 대학 동창인 미영 언니였습니다. 그녀는 현재 결혼과 가정 문제를 다루는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죠. 그녀는 최근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고 미소 뒤에 숨겨진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데 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미영 언니는 오랜 친구인데 마침 근처에 왔다가 생일 선물도 줄 겸 들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반대하지 않았지만 미영 언니가 집에 들어선 순간부터 그의 눈빛은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미영 언니는 똑똑하고 예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지 10분도 안 돼요. 그녀는 능숙하게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 건설업계에서 일하시죠? 정말 힘드시겠어요? 맨날 현장 다니시면 집에 있는 아내랑 아이는 외롭지 않아요? 민준은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뭐 바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죠. 제가 가볍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민준 씨 요즘 변했어요, 언니. 집에 일찍 들어와서 저랑 준우랑 밥도 자주 먹고요. 저도 놀랄 때가 많다니까요. 미영 언니는 제 의도를 알아차린 듯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남편을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예술이지. 지연이 네가 참 현명하네. 민주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순간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이내 침묵했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잘라 각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민준의 접시를 건네며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아빠가 되어줘서 고맙고 제가 많은 것을 배우게 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사랑해줘서 고맙다거나 충실해줘서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을 끊었고 그의 손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식사 후 저는 준비한 생일 선물을 꺼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연한 하늘색의 명품 셔츠였습니다. 저는 정확한 사이즈와 그가 즐겨 입는 컬러 스타일을 골라 예쁜 상자에 담고 리본으로 정성껏 묶었습니다. 민주는 상자를 열고 셔츠를 보자마자 크게 웃었습니다. 역시 당신이 이런 스타일 살 줄 알았어. 제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 말고 뭐가 더 있겠어요? 제가 당신이랑 같이 살면서 그걸 모르면 지난 몇 년을 어떻게 견뎠겠어요. 저는 그 말을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날카롭진 않지만 칼날처럼 예리하게 내뱉었습니다. 미영 언니는 눈을 깜박이며 저를 보더니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민주는 약간 움찔했습니다. 저는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뭘 알고 있나?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건가? 미영 언니도 알고 있나? 저는 그가 그 질문들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날 밤 손님이 돌아가고 아이가 잠든 후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민준이 물 한 잔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어떡해요? 예측이 안 돼. 평소에는 내 생일 이렇게 챙기지도 않았잖아. 저는 그를 보며 천천히 손을 닦았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순진하게 생각했거든요. 진심을 다하면 사람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이제 알았어요. 조금은 영리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민준이 머뭇거렸습니다. 나한테 뭐 의심하는 거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제가 의심했다면 당신 생각에 제가 아직도 여기서 매일 저녁 당신 밥을 해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방으로 올라갔고 그 순간부터 제 계획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추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싹트게 하면 되었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결코 입을 열지 않는다는 공포로 그 파티 며칠 후 민주는 금요일 저녁 약속을 스스로 취소했습니다. 그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안일이 있어서 저녁에 못 가. 저는 우연히 그의 휴대폰 화면을 스쳐보았고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이름이 다름 아닌 유나토끼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물러서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더 이상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일 파티 이후 저는 민준이 방향을 잃기 시작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감시 카메라에 쫓기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걸음걸이 하나, 전화통화 하나, 문자 메시지 하나하나가 이전보다 신중해졌고 예전처럼 즐겁게 집에 드나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때때로 불안하게 흔들렸는데 특히 제가 조용히 앉아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며 혼자 웃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덜미를 잡혔지만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쥐고 있는지 모르는 그 느낌. 그것이야말로 그 같은 배신자들이 스스로 잠 못 들게 하는 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 수를 둘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생일 파티에 왔던 기자 친구 미영 언니에게 부탁해 유나토끼의 주소로 작은 선물 상자를 하나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 이름으로는 아니었습니다. 미영 언니는 개인 배송업체와 연줄이 있어 이 일은 흔적 없이 깔끔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얇은 자료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도 메모도 없이 그저 선명하게 인쇄된 컬러 사진 몇 장뿐이었습니다. 유나토끼가 민준과 손을 잡고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 민준이 그녀의 딸을 쇼핑몰에서 안고 있는 사진, 레스토랑 영수증, 이체 영수증, 그리고 민준의 계좌에서 매달 20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을 확대한 사진까지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흰 봉투에 담겨 있었고 겉면에는 검은 잉크펜으로 단 한 줄만 쓰여 있었습니다. 조용히 사라지든가 뒷감당은 알아서 하든가. 보낸 사람 이름도 전화번호도 없었습니다.
미영 언니가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확실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 같은 사람은 저 같은 법적 아내는 안 무서워할지 몰라도 돈 잃는 거, 기댈 곳 잃는 거, 세상에 알려지는 건 무서워할 거예요. 전 싸울 필요 없어요. 그저 그녀가 스스로 겁먹고 물러나게만 하면 돼요. 미영 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 정말 냉정해졌구나. 회계사 말고 책을 썼어야 했어. 저도 웃었지만 마음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여자가 인내의 밑바닥까지 내몰렸을 때 비로소 무서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틀 후 밤 9시경 민주는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방으로 직행의 옷을 갈아입고는 한숨을 쉬며 누웠습니다. 제가 물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피곤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현장에 좀 문제가 생겨서. 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시간 전 저는 이미 미영 언니에게서 문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배송 성공. 토끼가 직접 받음. 반응. 얼굴 창백해지고 더듬거리며 말 못함. 30분 후 누군가에게 급하게 전화. 2분 통화 후 휴대폰 집어던짐. 저는 문자를 읽고 입꼬리만 살짝 올렸습니다. 첫 번째 파도가 밀려왔고 이번에는 제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두 배신자가 의심과 공포 속에서 스스로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준이 계속 휴대폰을 들고 있지만 전화를 걸지는 못하고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때때로 그는 은행 앱을 열었다가 다시 끄곤 했습니다. 덥지도 않은데 그의 손에서는 땀이 났습니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받았다는 것은 알지만 누구로부터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불을 끄고 평소처럼 침대에 눕자 옆에 있던 민준이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물었습니다. 나 의심한 적 있어? 저는 눈을 떴습니다.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럼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사람이 스스로 잘못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어요. 너무 일찍 말하면 내가 꾸며낸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남을 설득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 전 딱 질색이거든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만약 정말 무슨 일이 있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몸을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침실 등 불빛은 겨우 윤곽만 보일 정도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난 바람 피운 거 따지러 다니지도 울부짖지도 누구한테 떠벌리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몇 초간 멈췄다가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전 그냥 그 사람이 뭘 잃었는지 깨닫게 해줄 거예요. 마지막 체면은 지켜주면서요. 민주는 말이 없었고 저는 그의 손에서 제 손을 빼내 창가 쪽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제 심장은 더 이상 분노로 뛰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침도 먹지 않고 말 한마디 없이 옷을 갈아입고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2층 창문에서 그가 차에 올라타 마치 급한 일이 생긴 사람처럼 달려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유나 토끼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대화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오후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대방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날카롭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민준 씨 아내분이시죠? 저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그녀였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서류상으로도 현실에서도 아내 맞아요. 무슨 일이시죠? 그녀가 머뭇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 저와 민준 씨 사이에 언짢게 해드린 일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더는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이 일을 크게 만들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걱정이 많으시네요. 전일 크게 만들 시간 없어요. 방금 하신 말씀대로만 하시면 충분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물 한 잔을 따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 선물이 목적지에 도착했고 정확히 의도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따질 필요도 만날 필요도 없이 단 한 번의 압박으로 한 마리의 여우를 어둠 속으로 물러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유나 토끼가 그 원치 않는 선물을 받은 날부터 민주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그는 비정상적으로 말이 없어졌습니다.
한밤중에 전화는 사라졌고 그의 휴대폰으로 오는 문자도 드물어졌으며 얼굴에서도 예전의 활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더 이상 현장이나 손님 접대를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밥을 먹고는 방으로 올라가 혼자 누워 마치 온 세상을 피하려는 듯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그가 잠결에 누군가의 이름을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짐작할 필요도 없이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저녁 제가 방에서 옷을 개고 있을 때 민준이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빠? 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쉰 듯 탁했습니다. 저는 옷가지를 내려놓고 그를 쳐다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요. 듣고 있으니까. 그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희미하지만 독하지 않은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아마 한 잔 정도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나 미워?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되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에 내가 아직 당신을 미워할 만큼의 감정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가 숨을 내뱉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텅 빈 공간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때 아주 가까웠지만 이제는 너무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어디까지요? 똑바로 말해봐요. 그가 몇 초간 머뭇거리다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야. 프로젝트 입찰 때 만났어. 처음에는 그냥 일 얘기만 했는데 몇 번 대화하다 보니 자기 속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 제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6년 동안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애 키운 나는 당신을 몰라줬나 보죠?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 질문은 손찌검 없는 뺨따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요? 제가 계속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나였어. 하지만 의도한 건 아니었어. 그녀도 내가 가정이 있는 걸 알았지만 끊어내질 못했어.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당신 아이예요? 그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녀의 아이야. 전 남편이 어릴 때 떠났대. 나는 그냥 집세랑 생활비 좀 도와주고 가끔 데리고 놀러 간 것뿐이야. 핏줄은 전혀 상관없어. 맹세해. 제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즐겁지도 화나지도 않은 건조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2년 동안 꼬박꼬박 매달 200만 원씩 보냈군요. 당신이 나한테 아들 키우라고 주는 돈보다 많네요. 민주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변명할 말이 없어. 당신이 침묵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당신이 뭔가 알아챘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무서웠어. 비겁했지. 당신이 입을 열면 내게는 되돌릴 기회가 없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저는 한때 기댔던 어깨의 주인이 이제는 도둑질하다 들킨 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자존심, 모든 남자의 체면이 공포에 의해 깎여나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통쾌함 대신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랑 아직 연락해요? 아니, 그 사진들 받은 날부터 엄청 울었어. 세상에 알려지는 거 싫다고, 딸이 그런 소문 속에서 크게 하고 싶지 않다고 연락을 끊었어. 내 번호도 차단했고. 그럼 당신은 계속하고 싶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술 때문인지 진정한 후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잃고 나니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매일 곁에 있던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저는 그를 위로하거나 어깨를 두드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책임감 있게 사는 당신이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들을 위해서요. 준우는 매일 자라고 있고 보고 배우고 있어요. 나는 내 아들이 나중에 당신처럼 가정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남자가 되는 건 원치 않아요. 그가 울었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그렇게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 흘리는 남자의 눈물은 진심일 수 있지만 저는 더 이상 감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제가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그곳에 누웠습니다. 저는 침대에 혼자 누워 그가 한 말을 곱씹었습니다. 진심인 부분도 참회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밑바닥으로 추락했을 때의 본능적인 구조 요청일 수도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여자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
그녀는 무언가를 되찾으려는 미련도 버리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겼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승리는 저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패배자가 바로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지키려 했던 결혼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자리를 비우기로 선택했습니다. 배신당한 아내는 소리치고 물건을 부수거나 말없이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도적인 후퇴를 선택했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집에 제가 없을 때 민준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제 아들이 정말로 그런 아빠를 필요로 하는지 시험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친정에 3일 다녀올게. 준우도 새로운 공기가 필요할 것 같아. 음식은 냉장고에 넣어뒀으니 아들 잘 챙겨줘. 잊지 마. 책망 한마디, 이유 설명 없이 그저 갑작스러운 여행처럼. 그리고 그날 아침 저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사시지만 현명하고 말이 없으시면서도 예리한 분입니다. 제 퀭한 눈을 보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또 남편이랑 다퉜니? 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없으면 그 사람이 우리 아들 잘 챙길 수 있는지 시험해보는 중이에요. 어머니는 더 묻지 않고 차를 따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머니도 겪어보셨기에 제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이해하셨습니다. 집을 떠난 첫날 밤, 저는 아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이 받았습니다. 그는 낡은 티셔츠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제 아들은 옆에 앉아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가 치킨 사줬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었어, 아들? 네, 근데 아빠가 저 데리러 오는 거 깜빡할 뻔했어요. 선생님이 전화해서 알려줬대요, 엄마. 저는 민준의 얼굴을 재빨리 훑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며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빠가 회의 때문에 바빴어. 다음부터는 안 잊을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그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아이는 용서할 수 있지만 어른은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의 한 번의 실수가 아이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정에서의 둘째 날, 저는 아침 일찍 어머니와 시장에 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은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아들과 떨어져 있는 매 순간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빠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점심때쯤 미영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너 어디야? 친정에 며칠 와 있어. 왜 그래 언니? 미영 언니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이거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어제 우연히 유나 토끼를 우리가 예전에 감시했던 그 오피스텔 단지에서 봤어. 예전처럼 고급차를 몰지도 않고 얼굴은 초췌하고 어린 딸을 안고 비 맞으면서 콜택시 기다리고 있더라.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사 준비 중인 것 같았어.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짐 싸고 있더라. 정말로 관계를 끊은 모양이야. 저는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여자. 2년 동안 제 결혼 생활에 끼어들었던 그 여자가 이제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림자처럼 조용히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진 몇 장 담긴 봉투 하나로 그녀를 돌아서게 할 만큼 충분했다면 그녀는 민준을 얼마나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의 지갑을 사랑했던 걸까요? 그리고 민준은 그 일 이후로 정신을 차렸을까요? 아니면 저를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뉘우치는 척 연기하고 있는 걸까요? 셋째 날 밤, 저는 평소처럼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전화를 받은 사람은 민준의 어머니,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연이냐? 너 어디 있니?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네, 어머님, 친정에 와 있어요. 그래, 친정에 가더라도 미리 말은 해야지. 오늘 하루 종일 민준이가 애를 안 데리러 가서 유치원에서 전화 와서야 알았다. 내가 달려가서 데려왔지. 집에 와보니 걔는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고 열이 펄펄 끓고 있더구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머님, 왜요? 몸살이 심하게 난 것 같아. 약은 먹었냐고 물으니 고개만 젓더구나. 괜찮다고는 하는데 땀은 비 오듯 흘리고. 지연아, 어서 돌아오너라. 걔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네 남편이잖니. 아플 때 곁에 아무도 없으니 보기가 딱하구나. 저는 침묵했습니다. 수백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진실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만약 민준이 정말 아픈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들도 돌보지 않았다면 가장 책망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일부러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겨
그날 마지막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밤 11시가 거의 다 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거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침실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침대에서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고 땀으로 베개가 흠뻑 젖어 있었으며 눈은 감겨 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머리맡에는 뜯지도 않은 해열제와 한 방울도 마시지 않은 차가운 물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부르지 않고 조용히 다가가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숯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는 수건을 가져와 물에 적셔 그의 얼굴을 닦아주고 해열제를 꺼내 그의 입가에 대고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민준 씨, 일어나서 약 먹어요. 그가 희미하게 눈을 떠 저를 보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지연아, 돌아왔구나. 약부터 먹어요. 열이 너무 높아요. 그가 힘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다시는 안 돌아올 줄 알았어. 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저는 아주 다른 민준을 보았습니다. 배신한 남자가 아니라 아픈 남편이었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과 아내의 손길을 갈망하는. 저는 그가 제 붉어진 눈을 보지 못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의 아내였고 우리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를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병이 끝난 후 그의 마음이 부서진 조각들을 다시 붙일 힘이 남아있는지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이틀을 알아누운 후에야 열이 내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를 돌보았지만 많은 말을 하거나 과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임감 있는 아내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여주고 이마를 닦아주고 제 시간에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은 완벽했지만 낯선 간호사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알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방을 나설 때마다 마치 악몽에서 막 깨어나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때로는 저를 불러 세우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아직 나한테 화났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화나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 중이에요. 무슨 생각? 우리가 부부로 계속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처음으로 민준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금 어떤 변명도 저를 더욱 경멸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그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머뭇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예, 언제 왔니? 어미한테 미리 전화라도 하지. 네, 민준 씨 열난다고 해서요. 유치원에서 어머님께 전화드렸다고 해서 마음이 안 놓여 바로 왔어요. 어머님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걔가 며칠 새 딴 사람이 됐어. 눈밑이 퀭하고 먹는 것도 시원찮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잘못해서 지금 벌 받는 중이라고만 하더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어머님이 말을 이으셨습니다. 너희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다. 내가 끼어들 일은 아니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서로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렴. 어쨌든 아직 아이도 어리잖니. 저는 주름 가득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의 눈을 보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화난다고 무작정 떠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전 2년 동안 침묵했어요. 제가 필요한 건 사과 한마디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예요. 어머님은 더 말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저는 어머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냉담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금방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아마 자신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장을 보고 제 요리를 돕고 심지어 결혼 후 한 번도 한 적 없는 설거지까지 자진해서 했습니다. 그는 더 많이 웃었지만 예전처럼 경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아내라고 낳고 느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는 마치 혼란 속에서 폐허를 수리하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모든 걸음, 모든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인정은 했지만 성급하게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본성은 정말 큰 충격이 있어야만 방향을 바꾼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바로 제가 만들어낼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얇은 서류철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준과 시어머니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다음 주에 제주도로
업무 연수를 가게 됐다고 통보받았어요. 일주일 동안요. 민준이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혼자 가? 네, 명팀으로 가는데 숙소는 혼자 쓸 거예요. 꽤 중요한 연수라서요. 가려고 해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일이지. 더 배우는 건 좋은 거야. 저는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준우 좀 잘 부탁해요. 그가 약간 당황했습니다. 응, 당연하지. 저는 그를 찬찬히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여기 없을 때 당신이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보고 싶어요. 돌아왔을 때 모든 게 예전과 똑같은 건 원치 않아요. 아니야, 여보. 그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나 잘할 수 있어. 맹세해. 저는 더 말하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마저 움찔하게 만드는 미소였습니다. 사흘 후 저는 정말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지만 가방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화장대 위에 봉투를 봉한 채로 두었습니다. 겉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만 열어볼 것. 협박이 아니라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제가 집을 비운 지 사흘째 되던 날 미영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너 제주도에 있지? 네, 왜요 언니? 언니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이거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민준 씨가 아는 사람한테 목격됐어. 예전 그 카페 근처에서 낯선 젊은 여자랑 앉아있는 거. 유나 토끼는 아닌데 아주 젊고 되게 다정해 보였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실망해서였습니다. 결국 민준 같은 사람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고쳐지지 않는 본성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발코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는 것이 제가 들었던 말처럼 차가웠습니다. 남자는 한 번 실수할 수 있지만 두 번째도 그렇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문자를 썼습니다. 책상 위 편지 협박하려고 쓴 거 아니에요.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는 걸 당신이 알았으면 해서 쓴 거예요. 저는 답장을 기다리지 않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말은 이미 다 했고 이제 남은 것은 행동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답장을 기다리지도 해명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준이 편지 봉투에 남겨진 제 글씨를 읽었을 때 그의 손이 분명 떨렸을 것을 알았습니다. 감동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을 겁니다. 자신을 언제나 뒤에서 셔츠를 다려주던 순한 그림자라고 생각했던 남자. 제 침묵을 순종으로, 제 눈물을 몇 마디 사과로 쉽게 달랠 수 있는 것이라 여겼던 남자. 이제 그는 제가 변했다는 것을, 더는 순응하는 아내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후퇴하는 아내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 앉아 도시의 불빛이 바다 위로 쏟아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는 규칙적이고 냉정하게 해변으로 밀려왔습니다. 2년 동안 매일 밤 남편이 돌아오기를 조용히 기다리며 듣던 그 소리와 닮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그는 누구와 함께 어디서 밥을 먹었을까?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아내를 조금이라도 생각했을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민준이었습니다. 저는 21번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바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쁘고 약간 떨리는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전화 받았구나. 네, 무슨 일이에요? 미안해. 당신이 그런 편지를 썼을 줄은 정말 몰랐어. 저는 그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안의 모든 문장이 그를 망연자실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으니까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건 내가 더 이상 당신과 직접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나는 한때 용서가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이 그 가치를 알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나는 2년 동안 침묵했고 고급 가사 도우미처럼 살았어요. 밥하고 아이 가르치고 술 따라주고 억지로 웃으면서요. 당신이 배신한 거 알았고 거짓말하는 거 똑똑히 알았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당신이 아파 누웠을 때 내가 돌아온 건 당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들 때문이었어요. 내가 말하지 않았던 건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 이혼하자고 협박하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해주고 싶어서예요. 만약 이 모든 일 후에도 당신이 여전히 내게 무언가를 숨긴다면 더는 나를 찾지 마세요. 하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남편으로서 가져야 할 진심을 다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요. 민주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꼈습니다. 지연아, 알아. 당신이 알고 있다는 거. 어제 그 여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우연히 길에서 만난 옛날 지인이야. 그냥 몇 분 얘기한 것뿐이야. 다른 뜻은 전혀 없었어. 날 믿어줘. 민준 씨.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누군지 관심 없어요. 내가 관심 있는 건 내가 집을 떠난 지 사흘 만에 당신이 낯선 여자와 앉아 다정하게 웃고 떠들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정말 아무 일도 당신이 잘못을 안다고 했죠. 하지만 정말로 잘못을 아는 남자는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켜요. 당신은 그릇된 결말에서 겨우 몇 걸음 떨어져 있었을 뿐이고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력한 한숨 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기 직전이라는 걸 깨달았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남자의 소리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토요일에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도 거기서 지내지는 않을 거예요. 나 자신과 아들을 위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 있을 시간이요. 그가 경악했습니다. 지연아, 제발 그러지 마. 내가 뭘 하길 원해. 말만 해. 내가 다 할게. 맹세해. 다시는 어떤 여자에게도 눈길 주지 않을게. 결혼 생활 외의 모든 관계를 끊을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 당신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맹세는 충분히 했어요. 민준 씨. 하지만 이번에는 맹세가 필요 없어요. 모든 거짓말이 사라지는 게 필요해요. 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여자가 남편에게 변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멈출 때 그녀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바다로 나갔습니다. 젖은 모래에 맨발을 디뎠습니다. 차가웠지만 단단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고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자가 한번 아프고 나면 평생 깨어 있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깨어났고 그로부터가 아니라 제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토요일 늦은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축축한 공기는 곧 비가 올 것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택시 뒷자리에 앉아 김서린 창밖으로 도시를 내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였지만 저는 2년 전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순종하고 남편이 밥 먹으러 돌아오기만을 몇 시간씩 기다리던 여자는 이제 마음에 상처가 많아도 스스로 걸어나갈 줄 아는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내리며 한때 보금자리였지만 이제는 하숙집처럼 느껴지는 익숙한 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감정의 임시 거처일 뿐 더는 마음의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도 저녁밥 짓는 냄새도 없이 모든 것이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준우가 집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평소 같으면 달려나와 나를 안았을 텐데 민준 씨. 제가 크게 불렀습니다. 준우는 어디 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방은 여전히 정돈되어 있었지만 제 시선이 침대로 향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단 한 줄의 글씨만 쓰여 있었습니다. 지연에게. 이번에는 정말이었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진 듯 아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민준의 익숙한 필체, 그가 긴장할 때면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지는 글씨체였습니다. 지연아,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건 내가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는 뜻이야. 당신이 더는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 알아.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도 이해해. 지난 며칠 동안 나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 당신이 떠날까봐 두려웠던 게 아니야. 당신이 나에 대해 분노조차 포함한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을까봐 두려웠어. 당신이 출장 갔을 때 나는 정말 옛날 지인을 만난 것뿐이었어. 하지만 그 평범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나에게 깨달음을 줬어.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는 어떤 행동도 할 자격이 없다는 걸. 당신은 내게 너무 많은 기회를 줬어.
참고 침묵하고 견뎠지. 그런데 나는 그걸 남자의 특권인 양 여겼어.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 사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가지를 말해주기 위해서야. 내 개인 계좌에 있던 돈이억 4천만 원을 모두 당신 계좌로 이체했어.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우리 둘 공동명의 적금 통장은 준우 앞으로 남겨뒀고 은행에 당신이 주명의자로 등록해놨어. 나는 잠시 떠나 있을게. 멀리 가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집에서 나가는 거야. 당신과 준우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서. 준우 걱정은 마. 어머니가 며칠 데리고 가서 돌봐주시기로 했어. 당신은 푹 쉬어. 아마 평생 나는 당신 눈에 남편으로 다시 비치지 못할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당신이 나를 아버지로만이라도 있게 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거야. 민준. 저는 손에서 힘이 빠져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울지도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그가 결국 후퇴를 선택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2년간의 배신 끝에 처음으로 그는 사과 뒤에 숨지 않았고 고집부리지 않았으며 기회를 달라고 울부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인생에서 걸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제가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방에 홀로 누웠습니다. 모든 물건은 그대로였습니다. 부부용 베개, 2칸으로 나뉜 옷장, 침대 옆에 나란히 놓인 2켤레의 슬리퍼. 단지 지난 10년 가까이 함께했던 남자의 온기만이 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은행 계좌에 접속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2억 4천만 원이 제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고 메모에는 지연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돈으로 잘못을 씻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가 변명하거나 얼버무리지 않고 고개를 숙일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떠나는 것 자체가 어떤 말보다 더 진실한 침묵의 사과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시며 저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예, 돌아왔니? 민준이는 알고 있어요, 어머님.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걔가 이틀 동안 방에만 틀어박혀서 먹지도 자지도 않더구나. 그러다 어젯밤에 편지랑 열쇠만 남겨두고 며칠만 준우 좀 봐달라고 하더라. 어디로 갔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제가 어머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 생각에 그 사람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준우가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 소리쳤습니다. 엄마 돌아왔다. 아빠가 엄마 비밀 임무 수행하러 갔다고 했어요. 저는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아이를 안고 웃었습니다. 엄마 임무 다 끝났어. 이제 엄마는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있을 거야. 제 아들은 부서진 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천진했고 저는 아이를 위해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민준 없는 삶은 낯설었지만 생각보다 숨쉬기 편했습니다. 더는 한 사람이 앉아 기다리는 저녁 식사도 늦게 돌아온다는 전화도 술과 낯선 향수 냄새에 절어 돌아오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형태는 있지만 남편은 아니었던 그림자와 함께 사는 듯한 느낌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의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를 등하원시켰습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이 더 이상 그 남자 한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걷는 모든 걸음은 제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을까봐 두려워서도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닌 제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저도 찾지 않았습니다. 가끔 시어머니께서 전화해서 걔 괜찮니? 라고 물으시면 저는 네, 괜찮을 거예요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어른들이 더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해치지 않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충분하실 테니까요. 한 번은 어머님께서 머뭇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봐서라도 걔를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저는 미소만 짓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용서는 용서한다고 말한다고 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 동정심이나 의무감으로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마트에서 돌아오니 아들이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른처럼 고개를 갸웃거리며 열심히, 입으로는 중얼거리며 글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숙제하니?
제가 묻자 아이는 깜짝 놀라 종이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요, 숙제 아니에요, 엄마. 그럼 뭔데? 아빠한테 편지 써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엄마도 봐도 돼?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네모칸이 그려진 하얀 종이 위에는 동글동글하고 서툰, 하지만 정성껏 눌러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아빠 어디 갔어요? 며칠째 아빠가 안 보여요. 할머니한테 물어보니 아빠는 엄마 쉬게 해주려고 멀리 갔다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슬퍼 보여요. 울지는 않는데 예전처럼 많이 웃지를 않아요.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내일 일요일인데 우리 예전처럼 공원에 갈 수 있어요? 저는 아빠한테 화 안 났어요. 엄마도 아빠한테 화 안 났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아빠 돌아오세요. 온 가족이 다시 같이 밥 먹고 싶어요. 아빠가 예전처럼 제 밥에 계란 올려주는 거요. 준우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눈물이 어느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이 아이가 너무나 착하고 맑고 용서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충분히 강하지 못해서 네가 슬픔을 보게 했구나. 아이가 고개를 들어 속삭였습니다. 엄마, 다 썼는데 아직 안 보냈어요. 엄마도 저랑 같이 봉투에 붙여서 보낼래요? 저는 아이를 바라보았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의 개인 이메일 주소를 찾아 아이의 편지를 첨부하고 단 한 줄의 짧은 글만 썼습니다. 아들이 아빠를 그리워해요. 책망도 질문도 없이 그저 사실만을 전했습니다. 사흘 후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받기도 전에 아들이 휴대폰을 들고 달려 나오며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아빠 전화해요. 아빠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가 받게 했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빠? 아빠, 제가 보낸 편지 읽었어요? 네. 제가 쓴 거 잘 썼어요? 엄마가 보내줬어요. 그럼 내일 와요. 엄마가 생선구이 하면 밥상 다 차려지는 거예요, 아빠. 저는 아이가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전혀 모르는 듯 천진하게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알았지만 사심 없는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미움도 거짓도 모르는 아이의 사랑으로. 그리고 저는 한 사람의 엄마로서 그 관대함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제 자신을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어른보다 빨리 용서한다. 아마 미움을 기억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어른은 오래 살수록 더 오래 상처받는 법을 배운다. 배신한 사람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그를 다시 믿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의 과제다. 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 아래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민준이 정말 돌아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번에 그가 돌아온다면 그는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하고 용서받을 자격이 있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비 오는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초여름의 비가 양철 지붕 위로, 젖은 타일 바닥 위로 규칙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꽃꽂이를 하고 있을 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누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노크도 말도 없이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 그는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회색 셔츠는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눈은 폭풍을 겪고 온 사람처럼 퀭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검은색 배낭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날부터 지금까지 쓰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아들은 문소리를 듣고 뛰쳐나왔습니다. 아빠 돌아왔다. 아이는 그의 다리에 매달려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주는 허리를 숙여 아이를 안아 올리고 아이의 뺨에 자기 뺨을 비볐지만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돌아서서 계속 꽃을 꽂았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기우뚱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말린 민주는 제 앞에 앉았습니다. 아이도 시어머니도 아무도 없이 마치 예전에 사랑했던 시절처럼 두 사람만 마주 앉았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올 기회를 줘서 고마워.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아무 기회도 준 적 없어요. 그냥 아들이 원해서 돌아오게 한 것뿐이에요.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눈에는 희망이 차올랐다가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아직도 나한테 화났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는 화나지 않아요. 하지만 잊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당신이 있기를 바라지도 않아.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만 해줘. 설령 제로에서 시작하더라도.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이 집에 머물게 해줄게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빛났습니다. 말만 해. 뭐든지 할게. 제가 규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일 밤 8시 정각에 거실에 둬둔 노트에 글을 써야 해요. 타자 치면 안 되고 손으로 직접. 오늘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나와 아들에 대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명확하게 적어요. 빠뜨리거나 거짓말하면 안 돼요. 민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를 감시하려는 거야? 아니요. 제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감시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당신이 매일 자기 자신을 돌아볼 만큼의 인내심이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진정으로 뉘우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빠뜨리면 나는 가방을 다락방에 올릴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떠나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협박도 강요도 아닌 제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는 작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시어머니께서 문 밖에서 모든 것을 듣고 계셨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그렇게까지 엄격해야겠니? 민준이도 돌아왔고 잘못도 뉘우치고 있는데. 저는 어머님을 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예전에는 쉽게 용서했어요. 그래서 2년 내내 배신당하며 살았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자기가 숨겼던 것들을 글로 쓸 만큼의 용기가 있어야 해요. 어머님은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겠다. 네가 하는 일은 뭐든 지지하마. 내 손주가 아빠, 엄마 있는 가정에서 살 수만 있다면 그걸로 됐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수건으로 테이블을 닦으며 평소처럼 제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정확히 8시에 민주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두꺼운 하드커버에 새하얀 노트를 준비해 두었고 위에는 민준의 속죄 일기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그가 펜을 잡자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멀리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썼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나는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했다. 나는 아들의 머리를 빗겨주었다. 나는 아내를 멀리서 오랫동안 바라보았지만 예전처럼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 사랑은 더 이상 입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이 노트의 첫 페이지를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남편이라는 두 글자에 걸맞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하루하루를 기록하기 위해 쓴다. 내 아내가 읽을지 안 읽을지는 모르지만 만약 언젠가 그녀가 이 노트를 덮으며 미소 짓는다면 나는 아주 작은 기회라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그가 잠든 후 그 글을 읽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굳게 닫혔던 마음에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민준이 돌아온 지 며칠째 되던 날, 집안의 삶은 여전히 침묵 속에서 흘러갔지만 그것은 서로의 호흡을 조절하는 두 사람의 침묵이었지 식어버린 결혼의 정적은 아니었습니다. 민준은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을 위해 죽을 끓이고 제 시간에 출근했으며 단 1분도 늦지 않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매일 밤 8시에는 책상에 앉아 불평 한마디 없이 잊지 않고 진지하게 일기를 썼습니다. 저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지도 그렇다고 차갑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수리할 공간을 주었지만 그를 끌어당기기 위해 손을 내밀지는 않았습니다. 배신한 사람은 자신의 두 발로 돌아올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토요일 아침 아들의 유치원에서 가족의 날 기념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어머니, 준우가 세계의 촛불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게 됐어요. 부모님께서 함께 참석해 주셔야 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노래에는 제가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세계의 촛불이 반짝, 한 가족을 밝히네. 가족? 준우의 가족은 과연 온전할까? 저는 바쁘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우가 제 팔에 매달려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저 춤추는 거 보러 와주세요. 반 친구들 모두 무대 아래에 아빠, 엄마 앉아있단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갈게. 발표회 날 아침, 저는 준우를 분장시키기 위해 일찍 유치원에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하얀 옷을 입고 작은 천사 날개를 달았는데 그 모습이 순수하면서도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을 위한 두 번째 줄에 앉아 작은 꽃다발을 들고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많은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자매까지 모두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오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솔직히 더는 아무것도 기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사회자가 세 번째 순서 푸른 새싹반에 세 개의 촛불을 호명했을 때 등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제 심장을 먹게 하기에 충분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내 옆에 좀 앉아도 될까요? 제가 돌아보니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하얀 셔츠를 입고 숨을 헐떡이며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늘색 포장지로 싼 작은 선물 상자와 제가 든 것보다 훨씬 큰 해바라기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제 옆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말 안 해줬지만 아들이 내 일기장에 속삭여줬어. 자기가 춤추니까 아빠가 꼭 와야 한다고.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터져나오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억지로 짓는 미소였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준우와 친구들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부드러운 조명이 비추고 음악이 울려 퍼지자 아이들의 서툰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 개의 촛불이 반짝 한 가족을 밝히네. 저는 아들이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작은 아직 서툴고 손발도 맞지 않았지만 제 눈에는 천사였고 빛이었으며 지난 몇 년간 제가 무너지지 않게 한 이유였습니다. 옆에 앉은 민주는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그가 제 쪽으로 돌아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예쁘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가 하마터면 이를 뻔했던 꿈처럼 예뻐. 공연이 끝나고 아이들은 부모님과 사진을 찍기 위해 무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준우는 제 쪽으로 달려오다가 갑자기 민준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빠가 안아줘요. 민준은 아이를 번쩍 안아 들고 운동장 한가운데서 가볍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마치 온 마음을 다해 처음으로 가족을 만져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차마 눈물을 닦지 못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준우네 가족은 정말 보기 좋네요. 오늘 가장 아름다운 가족 중 하나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도 침묵했습니다. 우리 둘 다 온전한 가족이란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용서하고 함께 찢어진 곳을 꿰맬 용기가 있어서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준우는 제 작은 꽃다발을 들고 가운데 앉아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정말 기뻤어요. 아빠도 엄마도 다 있었으니까요. 제가 미소 지으며 민준을 향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와 있었어요? 일찍부터. 근데 선물 사느라 들렀어. 빈손으로 집을 나섰는데 도저히 운동장에 들어설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무슨 선물인데요? 열어봐. 저는 작은 선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우리가 다시 써내려가는 이야기라는 글씨가 새겨진 가죽 표지의 수첩이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민준이 저를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옛날 일기장을 가지고 있으니 이 수첩은 당신과 함께 쓰고 싶어. 저는 그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눈물이 가죽 표지 위로 떨어져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민준이 돌아온 지 거의 한 달이 지났을 때 아들은 종이로 여름방학 계획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종이를 조심스럽게 자르고 서툰 글씨로 열심히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6월 15일 온 가족 바다 여행 가기. 저는 그 계획표를 보며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아이는 똑같이 썼지만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급한 현장 일로 바빴고 저는 마음에 부서진 조각들을 맞추느라 바빠서 여행 따위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아이는 마치 한 번도 실망한 적 없는 것처럼 여전히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무언가를 믿는 것처럼 그 문장을 다시 썼습니다. 저는 종이를 접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준우야, 어디 가고 싶어? 바다요, 엄마. 파도 많은 바다요. 아빠가 수영 가르쳐 주기로 약속했어요. 근처에서 아들의 낡은 배낭끈을 꿰매고 있던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우리 이번 여름에 가자. 새 식구, 바다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파도 아래 모래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몇 년 만에 첫 여행, 그리고 아마도 모두가 진정으로 기다려온 첫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속초바다. 하늘은 푸르고 햇살은 부드러웠으며 파도는 인생의 수많은 변동 속에서
고요한 음악처럼 잔잔했습니다. 아들은 바다에 흠뻑 빠져 모래 위를 달리고 새장 문이 열린 작은 새처럼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웃으며 아들을 뒤쫓았고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해변 의자에 앉아 긴 가운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반은 웃고 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정한 평온은 참으로 낯설었습니다. 수많은 풍파를 겪고 나서야 사람은 이토록 단순한 고요함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모양입니다. 오후에는 2인용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민준이 앞에 준우를 태우고 저는 뒤에 앉았습니다. 해변 도로는 석양 아래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과 뺨, 그리고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두 부자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루 종일 신나게 논 아들이 곤히 잠들었을 때 민주는 제게 해변을 산책하자고 했습니다. 젖은 모래가 시원했습니다. 그는 긴 길을 가는 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옆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지연아, 우리 처음 바다에 왔던 거 기억나? 제가 웃었습니다. 기억나죠? 당신이 오토바이로 나를 태우고 가면서 계속 춥냐고 물었잖아요. 근데 당신은 점퍼 입고 있었고 나는 얇은 원피스 한 장뿐이었는데. 그때 생각했어. 월급도 쥐꼬리만 한 놈 따라오느라 추위를 참는 여자라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고. 제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걸 잊어버렸네요.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제가 들어본 중 가장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언젠가 당신이 더 이상 내 곁에 없게 되더라도 나는 당신이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비록 잘못하고 어리석었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오직 세 사람, 당신, 우리 아들, 그리고 당신이 살짝 삐뚤게 묶던 긴 머리를 소중히 여기던 옛날의 나 자신뿐이었다는 걸. 저는 돌아서서 그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더 이상 강한 척하거나 화려한 말로 속이거나 자기 몫을 챙기려 거짓말하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는 자신이 한때 잃었던 아내 앞에서 고개를 숙인 한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과거를 마음에 품고 살지는 않을 거예요. 당신이 아직 진심이라면 한 번 더 같이 걸어가요. 하지만 뒤돌아보지는 마세요. 당신이 다시 돌아선다면 나는 두 번째로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 굳게. 다음 날 아침 제가 눈을 떴을 때 그는 호텔 발코니 의자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속죄 일기였습니다. 그날 아침에 첫 줄을 저는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녀가 말했다. 만약 더는 내 곁에 없게 되면 내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지만 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녀를 현재에 붙잡아두고 싶다. 이 마음에 남은 모든 것을 다해서 저는 발코니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하늘은 수정처럼 맑았고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용서해서가 아니라 한 번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행이 끝나고 우리는 맑고 바람이 부드러운 아침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예전 같은 어색함도 신혼부부 같은 과장된 다정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민준 사이의 모든 행동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겪고 난 후 더는 서로를 판단하기 위해 과거에 살지 않고 오직 앞으로 나아가거나 멈출지를 선택하기 위해 앞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용서했다고 말한 적이 없고 민준도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어떤 것들은 굳이 말로 할 필요 없이 매일의 행동으로 조용히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도시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아들은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내준 작은 프로젝트를 가져왔습니다. 각자 가족의 기념품을 그리거나 만들어서 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준우는 그림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주말 내내 꼼짝 않고 앉아 연필로 그림 속 사람들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세어가며 그렸다가 지우고 또 그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다 됐어요, 엄마. 제가 그린 그림 중에 제일 예뻐요. 저는 작은 집과 꽃밭 바다가 있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한 아이가 아빠와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위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세 개의 반짝이는 촛불이에요. 한 촛불은 다정한 엄마, 한 촛불은 든든한 아빠, 한 촛불은 따뜻한 나. 그리고 저는 이 세 촛불이 절대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차마 눈물을 닦지 못했습니다. 제 뒤에 서 있던 민주는 이미 고개를 돌렸고 손을 꽉 쥐고 어깨를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가 모든 일이 있고 처음으로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볍게 쥐었습니다. 말없는 수락, 말없는 끄덕임처럼 그가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눈물 때문이 아니라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민주는 저를 발코니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달은 밝고 바람은 부드러웠으며 공간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가 작은 선물 상자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열어봐.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간단한 나무 액자가 있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준우가 학교에서 세계의 촛불 율동을 하던 날, 바다에서 찍은 우리 세 사람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빛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더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아, 민준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직 일어났던 일들을 잊지 않았다는 거 알아. 잊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을 거야. 하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 함께 새로운 장을 써내려 가자.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현재를 시작하는 거야. 매일 내가 당신 손을 놓지 않는 그런 현재를. 저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에 제가 말했습니다. 동의해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든지. 그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진지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속죄일기는 더 이상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매일 과거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남자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잘못을 알고 고쳤으며 속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올바르게 살기로 선택한 사람과 살고 싶어요. 민주는 저를 보고 놀란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럼 내일부터 우리 다시 사랑하기 일기 쓸까? 제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름 한번 잘 짓네요. 진심으로 시작하고 싶으니까. 그가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저는 그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책장 위에는 수십 페이지가 더 두꺼워진 속죄 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종이를 가져와 겉표지에 붙였습니다. 기억은 하되 짊어지지는 말 것. 저는 그 노트를 책장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지만 다시 열지도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을 다시 사랑한다는 것은 나쁜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알았던 것처럼 함께 살기 위해 그것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